어버이날 점심자리에서 정유리는 내게 말했다. 하루빨리 어머니가 우리 삶에서 사라져서 좀 평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이준석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표를 샀다. 은행에서 담보대출 연체 통지를 보내자 그들은 나에게 100번도 넘게 전화를 걸었다. 날카롭고 독한 말들이 공기 속에 매달려 있었다. 정유리의 붉게 칠한 입술이 미소 같은 표정으로 말려 올라갔지만 나는 속을 알고 있었다. 작년 겨울 내 어머니의 도자기 꽃병을 일부러 깨뜨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던 그 얼굴, 새해 전 이준석의 깜짝 생일 잔치에서 나를 일부러 부르지 않았을 때의 그 표정과 똑같았다. 엄마, 장난이잖아. 이준석이 말했지만 내 얼굴을 본 순간 그의 웃음은 희미해졌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아내가 내 죽음을 바란다는 말에 진심으로 즐거워하던 그 눈빛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나는 반쯤 먹은 연어 옆에 냅킨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가방을 집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으나 안쪽 어딘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다. 조각마다 흩어지고 잘려나갔다. 이말자,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정유리가 한숨을 쉬며 이준석과 시선을 교환했다. 그냥 농담이잖아요. 정말 뭐든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홀로 키워낸 단 하나의 아들. 7살 때 포항 제철소 사고로 아버지 이철수를 잃고 나서 나와 함께 울던 그 아이. 풀칠도 서툴렀던 어린 시절. 어버이날이면 삐뚤빼뚤한 하트를 부쩍 하드 만들어주던 그 아이. 늙으면 나를 돌봐주겠다 약속했던 그 아이는 사라졌다. 내 앞에는 아내의 입에서 흘러나온 저주의 말에 즐거워하는 35살의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제 가볼게. 나는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다. 밥 잘 먹었다. 엄마, 왜 그래? 이준석이 불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따라오지도 않았다. 그의 항변은 의무감에 읊는 대사에 불과했다. 식당은 다른 가족들로 북적였다. 어버이날을 축하하는 웃음과 꽃다발. 자식들이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고 건배하는 모습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그 사이를 걸어 나왔다. 밖의 햇살은 비웃음 같았다. 수십 년 쌓여온 무시와 모욕의 무게가 오늘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정유리의 말은 처음이 아니었고 이준석의 웃음 또한 처음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 내 안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졌다. 집으로 돌아와 작은 부엌 식탁에 앉았다. 내가 성북동 집을 팔아 마련해준 그들의 주택 담보대출 명세서가 냉장고 자석에 붙어 있었다. 3년 동안 반복된 일, 그들이 납부를 잊으면 은행에서 나에게 전화가 오고 나는 적금을 깨서라도 대납했다. 이준석은 늘 갚겠다고 말했지만 우리 둘 다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매달 2천만 원이 넘는 돈.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었던 돈은 정유리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쓰였다. 책상 위에는 박미정이 건네준 여행 안내지가 놓여 있었다. 포항으로 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거야. 그 말을 예전엔 흘려들었지만 오늘 이상할 정도로 선명한 결심이 밀려왔다. 나는 밤새도록 사진 상자를 열어 아들의 어린 시절과 철수의 마지막 순간들을 되새겼다. 그리고 다음 날 2가지를 결정했다. 첫째, 자동이체를 해지했다. 둘째, 포항행 편도 항공권을 예매했다. 나는 조용히 옷을 정리하고 주소를 옮기며 준비를 시작했다. 이준석도 정유리도 알리지 않았다. 사과는 없었다. 말투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내 반응에 대한 핀잔뿐이었다. 비행기 출발 아침, 나는 텅 빈 부엌에 서 있었다. 이미 집을 매물로 내놓기로 부동산과 약속을 마쳤다. 내가 떠난 뒤 남을 수익은 작은 대출을 갚고 난 뒤 이준석에게 돌아갈 것이다. 받을 자격은 없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다. 택시가 도착하자 나는 혼자 아들을 키운 이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철수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수없이 울며 잠들던 밤. 이준석의 성취를 축하하고 좌절을 다독여주던 순간이 모두 이곳에 담겨 있었다. 어디로 가실까요? 기사가 물었고 나는 뒷좌석에 앉으며 대답했다. 공항으로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3주 뒤 나는 박미정의 집 마당에서 포항바다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이준석의 이름이 떴다. 어버이날 이후 처음이었다. 이어서 정유리 그리고 다시 이준석. 전화와 음성 메시지가 쏟아졌다. 나는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새해 동안 내가 대신 갚아주던 대출 상환일이 돌아왔고 이번에는 돈이 사라지지 않았다. 하늘이 보랏빛으로 짙어지고 별이 가득 차는 동안 전화벨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울리는 진동을 들으며 복수나 통쾌함이 아닌 더 깊고 조용한 감정을 느꼈다. 자유였다. 다음 날 아침 박미정의 집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포항에 온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바다와 파도 소리는 여전히 나를 숨막히게 할 만큼 벅찼다. 휴대폰은 침대 옆 탁자 위에서 조용히 놓여 있었다. 첫 주 내내 쏟아지던 전화와 메시지에 지쳐 알림을 꺼버린 지 오래였다. 이거 좀 봐. 박미정이 태블릿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은빛 머리를 대충 묶은 얼굴엔 걱정이 서려 있었다. 화면에는 이준석이 올린 긴 글이 보였다.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혹시라도 소식을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수십 명의 지인들이 충격과 기도를 남겼고 정유리 또한 댓글을 달았다. 그저 안전하시기만을 바랍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찢어져? 나는 비웃듯 중얼거렸다. 혹시 메시지 들어봤어? 박미정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음성 메시지는 벌써 47통이 쌓여 있었다. 하나도 열어보지 않았다. 박미정의 권유에 나는 결국 재생 버튼을 눌렀다. 엄마, 어디 계세요? 은행에서 담보대출 연체 통지 받았어요. 빨리 전화 주세요. 나의 안부는 묻지도 않았다. 두 번째 메시지. 엄마,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번 달 상환해야 해요. 우리 지금 엄마만 믿고 있는데. 세 번째. 엄마, 정유리가 난리예요. 신용점수 떨어지면 끝장이에요. 제발 연락 좀. 그 어떤 메시지에도 내 안전을 걱정하는 말은 없었다. 오직 돈, 오직 대출뿐이었다. 두 주가 지나고 나서야 진짜 다급한 음성이 남겨졌다. 엄마, 옆집에서 이 집 비었다고 하던데요. 매물 현수막까지 붙어 있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제발 괜찮으신지 알려주세요. 나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손이 약간 떨렸다. 내가 떠난 지 2주가 지나서야 눈치챘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집이 시장에 나온 뒤에야. 박미정이 내 손을 잡았다. 말자야, 미안해. 괜찮아? 나는 어깨를 펴며 대답했다. 이미 알고 있던 걸 확인했을 뿐이야. 그날 오후 나는 마당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몇 년 전 했어야 할 계산을 시작했다. 성북동 집을 팔아 마련해준 그들의 주택 자금 2억 3천만 원, 3년 동안 대신 내준 상환액 1억 3천만 원, 정유리의 부엌 리모델링 비용 6천만 원, 이준석의 카드빚 2번 4,300만 원, 결혼식 비용 4천만 원, 각종 긴급 비용 2,700만 원, 총액 약 5억 5천만 원. 내 노후, 내 안전, 내 미래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내가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경멸, 무시, 내 죽음을 농담거리로 삼고 아들은 그 옆에서 웃어넘겼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늦은 오후 햇살에 붉게 빛나는 산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슬픔 밑에서 자라온 분노를 허락했다. 알지, 서점에서 알바를 구한대. 박미정이 얼음 띄운 차를 건네며 말했다. 주인 노가영이 내 친구야. 내가 지원해야 할까? 왜 안 돼? 책 좋아하잖아. 계산 그만하고 다른 데 집중할 것도 필요하지. 내 배은망덕한 아들과 제멋대로인 며느리를 빼고 내 입에서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왔다. 박미정이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거지. 노가영의 서점은 생각보다 작았다. 천장까지 가득한 책, 종이 냄새와 커피 향이 가득했다. 노가영은 내 또래쯤 되었고 짧게 자른 머리에 독서 안경을 썼다. 박미정이 당신 칭찬 많이 했어요. 책 보는 눈도 좋고 새 출발하려 한다면서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나는 바로 채용되었다. 하루 4시간, 주에 5날.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내게 필요한 것은 그보다 적었다. 임대 수익이 있었고 서울 집은 이미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이준석에게 처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나는 안전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내 선택을 존중해라. 곧바로 답이 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어디 있어? 대출 상환 얘기해야 해. 역시나 담보대출이었다. 나는 더는 답하지 않았다. 서점 일은 의외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진열을 바꾸고 책을 권하고 단골과 인사를 나누었다. 노가영은 친절하면서도 거리를 존중했고 내 사생활을 캐묻지 않았다.
어느 오후 그녀는 술주정뱅이 남편을 떠난 지 20년 됐다고 털어놓았다.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지. 가장 힘들었지만 아이들은 딸이 있었는데 내가 떠난 뒤 5해 동안 나를 보지 않았어. 이기적이라고 했거든. 지금은 새아이 엄마야. 매년 여름에 찾아와. 시간이 지나면 다 자리를 찾게 되더라. 노가영은 새 책의 가격 도장을 찍으며 말했다. 6주가 지나 나는 서점 근처 작은 원룸을 얻었다. 흰 벽과 조그만 발코니가 있는 단출한 집. 하지만 이곳은 온전히 내 공간이었다. 과거의 희생과 눈물은 스며 있지 않았다. 그날 밤 이준석이 전화를 걸었고 나는 받았다. 엄마, 안도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다.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가 뭘 겪었는지 알아요? 안녕, 준석아. 난 괜찮아. 물어봐줘서 고마워. 집 팔렸어. 짐 다 정리하고 사라졌다던데. 나랑 정유리 정말 걱정했어. 정말 걱정했을까? 아니면 사라진 돈과 상환만을 두려워했을까? 변화가 필요했어. 다른 데로 옮겼다. 옮겼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우리 책임은, 엄마 책임은, 내 책임, 내 행복은 안중에도 없는 그 말. 이준석, 나는 68이야. 17부터 일했고, 내 아버지 잃고 혼자 널 키웠고, 대학 보내고, 내 집 사게 도왔어. 충분히 다 했다. 침묵이 이어졌다. 곧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결국 대출 때문이구나.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난 돈에 문제 없어. 다만 이제 내 문제는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야. 말이 공중에 걸렸다. 뒤에서 정유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상환일을 묻고 있었다. 엄마, 우린 가족이잖아. 서로 돕는 거지. 지금까지 엄마 덕에 버텼는데. 그래, 가족은 서로 돕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잘 지내라. 준비되면 내가 연락할게. 나는 전화를 끊었다. 정유리가 잡기 전에, 죄책감이 파고들기 전에 작은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 별을 올려다보았다. 수십 년 만의 가능성이라는 감각이 피어올랐다. 평화뿐 아니라 기쁨, 오직 나만의 삶. 며칠 뒤 또다시 전화가 왔다. 이건 어버이날 정유리 말 때문이지? 농담이었잖아. 엄마, 지금 너무 이기적이야. 이기적. 그 단어가 따귀처럼 내리쳤다. 나는 평생을 내 안락과 꿈을 버려 그의 것을 채워주었다. 내 계좌를 비워 그의 빚을 메웠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을 찾는 게 이기적인가? 잘 있어라, 준석아. 곧 다시 연락하마. 손이 약간 떨렸지만 이번엔 죄책감이 아니라 분노였다. 다음 날 나는 글쓰기 강좌에 등록했다. 수강생 12명이 둥근 탁자에 앉아 있었고 강사 한도현은 환갑즈음의 남자로 3편의 소설을 낸 작가였다. 글을 쓴다는 건 용기의 행위입니다. 내 시선이 가치 있다는 선언이죠. 나는 메모만 하며 조용히 있었다. 하지만 수업 후 그가 다가왔다. 이말자 씨 맞죠? 오늘은 발표 안 하셨네요. 나는 듣는 게 더 익숙해요. 아마도 할 말이 훨씬 많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꼭.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오래 글을 썼다. 발코니에서 맞는 새벽 햇살, 서점의 손님들, 포항의 바다와 산, 그리고 내 인생. 의무가 아닌 가능성으로 눈뜨는 기분이었다. 6주의 강좌가 끝나자 한도현은 우리를 근처 카페로 불러 술잔을 기울였다. 줄지어 매단 불빛 아래 마당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오랜만에 온전히 내 몫의 자리를 느꼈다. 어머니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고 희생자도 아닌 오직 나만의 경험과 인연이었다. 이말자 씨 글을 문예지에 보내볼 생각은 없어요. 한도현이 내 옆으로 의자를 끌며 물었다. 난 이제 몇 달밖에 안 됐는데요. 어떤 사람은 몇 년을 써도 목소리를 못 찾습니다. 이미 당신은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들려줘야죠. 눈이 마주쳤고 그 사이에 낯선 감정이 스며들었다. 가능성이었다. 68배 얼굴이 붉어졌다. 그때 가방 속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정유리의 번호가 떴다. 이어진 문자. 이준석이 병원에 있어요. 교통사고예요. 지금 바로 와야 해요. 피가 얼어붙었다. 어떤 차이가 있어도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이었다. 괜찮으세요? 한도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미안해요. 가야 해요. 내 아들이에요. 심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옷을 던져 너트 가방을 챙겼다. 첫 비행편을 예매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항공권이었다. 5시간 동안 오직 불안과 공포뿐이었다. 공항까지 내가 데려다 줄게. 박미정은 단호했다. 혼자 있어선 안 돼. 나는 짐을 챙기다 멈췄다. 7살이던 이준석이 나무에서 떨어져 팔을 부러뜨렸을 때 느꼈던 공포가 떠올랐다. 그때와 똑같은 모성의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여러 번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정유리의 답장은 몇 시간 뒤였다. 안정적이지만 심각해요. 그냥 오세요. 병원 이름조차 없었다. 포항공항은 여행객들로 붐볐다. 출국장 앞에서 박미정은 내 손을 잡았다. 소식 알게 되면 바로 연락해. 그리고 기억해, 넌 이제 달라졌다는 걸. 비행기 안에서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준석이 다쳤다. 혹은 생명이 위태롭다. 정유리, 죄책감과 조종의 무기를 가진 여자. 사라진 대출금, 잃을지도 모를 집.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정말일까? 아니, 그런 생각조차 해선 안 된다. 정유리가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것이다. 5시간 후 나는 지쳐서 서울 땅을 밟았다. 휴대폰을 켰지만 상태 악화를 알리는 소식 대신 모르는 번호의 문자가 왔다. 이말자 씨, 한도연입니다. 박미정이 번호를 주셨어요. 아드님 일 때문에 많이 걱정되실 텐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불안 속에서 작은 온기가 피어났다. 택시를 잡고 서울 대병원으로 향했다. 안내 데스크에서 말했다. 이준석 환자 병실 좀 알려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다. 현재 입원 환자 명단에 없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왔다고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기록에 없습니다. 세상이 기울었다. 퇴원했나, 전원됐나. 그때 전화가 울렸다. 정유리였다. 지금 어디예요? 서울대병원인데 여긴 기록이 없대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잠시 침묵 후 대답이 왔다. 집으로 오세요. 거기에 계셔야 해요. 집이라고? 분명 병원이라고 했잖아. 그냥 오세요. 그리고 끊어버렸다. 나는 병원 로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진실이 드러났다. 사고는 없었다. 위급도 없었다. 오직 나를 끌어들이기 위한 거짓 위기였다. 택시 창밖 풍경은 분노와 불신 속에 흐릿했다. 내가 돈을 대주어 마련한 성북동의 단독주택이 눈앞에 다가왔다. 완벽한 잔디밭과 원형 진입로, 내가 사준, 내가 지켜온 그 집.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문이 열렸고 멀쩡한 이준석이 서 있었다. 뒤에는 정유리가 서 있었고 얼굴에는 당당함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거짓말을 했구나.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분노로 떨렸다. 이준석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다. 엄마, 우리 직접 얘기하고 싶었어. 어디 있는지 안 알려주니까. 안 오니까. 그래서 죽는다 속였어?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노로 손이 떨렸다. 난 그런 말 안 했어. 정유리가 나섰다. 사고라고만 했지. 어머니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나는 그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 존재를 지우고 내 사랑을 무기 삼은 여자.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거짓말로 꾸며 나를 끌어낸 거야. 목적이 뭐지? 이준석은 머리를 쓸어 넘겼다. 어린 시절부터 해오던 습관, 여전히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엄마, 제발 안으로 들어와. 이웃들이 보잖아. 이웃 따윈 상관없어. 나는 날카롭게 잘라 말했지만 대화를 사적으로 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여전히 비싸고 세련됐지만 차갑고 공허했다. 계단을 따라 걸린 가족 사진에서 내 얼굴은 모두 지워져 있었다. 정유리가 바라던 그대로였다. 왜 날 불렀지? 나는 물었다. 이준석과 정유리는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다. 이준석이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우리 집 잃게 생겼어. 은행에서 다음 달에 압류 들어온대. 그래, 결국 이게 진짜 이유였다. 그래서 내 아들이 죽을 뻔했다는 거짓말로 나를 불러들이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내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떨림으로 울렸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엄마가 사라지고 우리를 끊어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정유리는 팔짱을 끼며 뻔뻔하게 말했다. 나는 정유리를 똑바로 보았다. 대체 어떻게 내가 이 여자의 말에 수없이 작아져야 했는지 스스로가 의아했다. 감당할 수 없는 집에 서 있고 값비싼 옷을 걸치고 남편이 다쳤다고 거짓말까지 해놓고도 여전히 도덕적 우위를 점한다고 믿는 그 얼굴.
당신들이 할 일은 소득에 맞춰 사는 거였어. 남들처럼. 이준석이 다가섰다. 어린 시절 원하던 걸 얻기 위해 늘 짓던 표정을 띠며 말했다. 엄마, 제발. 우리가 실수했어. 알아. 하지만 가족이잖아. 도와줘야지. 가족? 나는 낳게 되뇌었다. 정말 우리가 가족이니? 가족이라면 그렇게 어머니를 대하진 않지. 나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택시 안에서 계산을 시작했던 장부였다. 마지막 합계를 보여주며 말했다. 5억 5천만 원. 내가 결혼한 이후 내가 준 돈이야. 내 노후, 내 안전, 내가 키워온 집에서 나온 전부. 다 너희 생활을 위해 들어갔다. 이준석은 창백해졌다. 아마 스스로도 계산해 본 적 없었을 것이다. 그 대가로 내가 얻은 건 뭐지? 내 죽음을 농담거리로 삼는 며느리, 그 옆에서 웃는 아들. 은행처럼 취급받는 어머니. ATM이었지. 엄마가 아니었어. 정유리가 뭔가 말하려 했으나 이준석이 손짓으로 막았다. 엄마, 정말 그렇게 느껴? 우리가 엄마를 이용했다고? 느낌이 아니야, 이준석. 은행 기록, 대출 계약, 내가 거짓 사고까지 꾸며 날 불러낸 사실, 모두 증거야.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였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창밖에서는 이웃 아이들이 여름 저녁을 뛰어놀고 있었다. 그 단순한 기쁨이 거짓과 기만으로 얽힌 이 풍경과는 너무나 멀었다. 그럼 엄마, 원하는 게 뭐야? 이준석의 목소리는 텅 빈 울림 같았다. 내가 살아온 세월 처음으로 내게 물었다. 나는 내가 주는 것 말고 나 자신으로 존중받길 원해. 기본적인 존경을 받고 싶어. 그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새로 만드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 삶으로. 하지만 집은, 정유리가 말하려 하자 나는 끊었다. 그 집은 너희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야. 너희는 이미 어른이야. 스스로 해결해.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아이, 그러나 내 가슴을 부숴버린 남자. 내가 사라진 건 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널 사랑하는 것만큼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야. 순간 이준석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이 잠시 스쳤다. 엄마, 내일 포항으로 돌아간다. 진짜 관계를 원한다면,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원한다면 내가 나를 찾을 수 있겠지.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소란도 고함도 달이 불태우는 일도 없었다. 다만 내 진실 위에 선 여자의 발걸음뿐이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몇 년 만에 가장 가볍게 숨을 쉴 수 있었다. 분노와 두려움은 타버렸고 그 자리에 남은 건 뜻밖의 평화였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한도현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돌아가요. 사고도 없었고 긴 얘기예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곧 답장이 왔다. 무사하다니 다행이네요. 돌아오면 커피 한 잔 할까요? 입술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좋아요. 나는 답장을 썼다. 그리고 박미정에게 전화를 걸어 돌아간다고 알렸다. 포항으로, 나 자신에게로. 다시 내린 바닷바람은 오랜 친구처럼 나를 감쌌다. 맑고 차갑고 정화되는 듯했다. 박미정이 공항에 마중 나와 조용히 물었다. 다 들었어. 자랑스럽다, 말자야. 아무 나이에서나 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야. 그날 저녁, 나는 작은 발코니에 서서 붉게 물드는 절벽을 바라보았다. 만약 내가 또다시 계좌를 비워 그들을 구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으로도 지쳐왔다. 문자가 도착했다. 한도현이었다.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내일 커피 괜찮으시죠? 나는 웃으며 답장을 썼다. 물론이죠. 내일 오전 10시 노벨 카페에서. 다음 날 새벽 나는 동네 전망대로 걸어갔다. 가게들이 천막을 올리고 여행객들이 삼삼오오 모여드는 길목. 나는 전보다 더 가벼운 걸음으로 서 있었다. 며칠간의 소동 끝에 오히려 내 안에서 막혀있던 무엇인가가 뚫려나간 듯 힘이 솟았다. 해맞이 다방은 아침 손님들로 붐볐고 내가 도착했을 때 한도현은 이미 구석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따끈한 잔 2개가 놓여 있었고 그는 일어나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았다. 말자 씨가 좋아한다는 유자차 시켜봤어요. 노가영 씨가 말씀해 주더군요. 나는 잔을 두 손에 감싸지며 작은 배려의 마음이 흔들렸다. 노가영이 내 얘기를 했다고요? 좋은 얘기만요. 그의 눈가가 잔잔히 접혔다. 나는 숨을 고르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나를 서울까지 불러낸 거짓,
수십 년의 희생, 무너져간 모자 관계, 정유리의 독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버이날의 상처까지. 한도연은 한마디 끼어들지 않고 들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말자 씨, 그건 아주 큰 이야기예요. 누구라도 그 안에서 자기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부모가 모든 걸 희생하는데 자식은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 특히 여성들이 끝없이 죽어도 침묵을 강요당하는 모습. 구체적인 사건은 말자 씨에게서 비롯됐지만 그 구조는 보편적이에요. 보편적. 나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글로 쓰세요. 나는 놀라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빚 갚아주다 인생 다 보낸 불쌍한 얘기를요? 아니요. 자기 가치를 찾고 경계를 세우고 68배 새 출발하는 승리의 이야기죠. 나는 잔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목소리가, 내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의미가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어버이날부터요. 그 말이 당신을 깨뜨린 순간부터. 차는 점심으로 이어졌고 우리는 책과 삶에 대해 오래 이야기했다. 그는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친 세월, 세 권의 소설, 실패한 결혼, 지금은 손주를 키우는 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철수와의 시간, 이준석의 성장, 서점과 글쓰기 시도들을 들려주었다. 내가 쓴 짧은 글들 보고 싶으세요? 내가 용기를 내어 묻자 그의 얼굴이 환히 빛났다. 영광이죠. 그날 밤 나는 포항에서 쓴 3편의 단편 글을 우편으로 보냈다. 바다와 사람들, 정적의 특별한 결에 대한 글이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도착했다. 이말자 씨, 이건 놀랍습니다. 목소리가 명확하고 솔직하며 독창적이에요. 풍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깊고 살아있습니다. 문예지에 투고할 생각 있으세요? 제가 추천할 곳도 있어요. 나는 그 편지를 3번 읽었다. 누군가 내 글의 가치를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도 공급자도 아닌 목소리를 가진 작가로서의 나를. 그날 오후 서점에 가자 녹가영이 새 책을 정리하다가 나를 훑어보며 말했다. 오늘은 어깨가 더 펴져 있네. 서울은 괜찮았어? 서울은 예상한 그대로였어. 하지만 돌아오니 내가 달라진 것 같아. 맞아. 오래 짊어지던 무게를 내려놓은 게 보여. 그 후 내 삶은 새 리듬을 가졌다. 아침에는 작은 부엌 탁자에서 글을 쓰고 오후에는 서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종종 한도현과 함께 산책하거나 도서관 낭독회에 가거나 책과 생각을 나누었다. 그의 권유대로 문예지의 원고를 투고하기 시작했다. 첫 거절은 생각보다 덜 아팠고 2번째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3번째는 다시 보내달라. 는 편집자의 개인적인 메모가 따라왔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화요일 아침 손이 떨릴 만큼 벅찬 우편이 도착했다. 이말자님, 가을호의 수필 포항의 아침을 게재하고 싶습니다. 나는 전화를 붙들고 숨 가쁘게 말했다. 한도연 씨, 내 글이 잡지에 실린대요. 말자 씨, 정말 잘 됐네요. 그의 진심 어린 기쁨에 나도 미소가 번졌다. 축하해야겠네요. 오늘 저녁 같이 할까요? 네, 좋아요. 하지만 식당 말고요. 제가 집에서 준비할게요. 잠시 멈춘 뒤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좋죠. 정말 좋습니다. 나는 오후 내내 장을 보고 작은 집을 정리하고 장아찌와 생선, 제철 채소를 다듬으며 분주히 움직였다. 68배 나이에 느껴보는 설레는 긴장감이었다. 이게 데이트일까? 우리 사이가 이제 우정 이상으로 변하는 걸까? 저녁 무렵 그가 들꽃다발과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찾아왔다. 이제 작가가 된 분을 위한 건배입니다. 우리는 구운 생선과 나물 반찬을 곁들인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저녁을 나누었다. 대화는 늘 그렇듯 자연스러웠지만 그날은 공기 속에 다른 빛깔이 감돌았다. 식사 후 우리는 마당에 나와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맑은 밤하늘에 별이 흩뿌려져 있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서울을 떠날 땐 그저 평온만 원했는데 이렇게 삶의 목적을 찾게 될 줄은.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내 손을 찾아왔다. 가끔은 모든 걸 잃어야 진짜 필요한 걸 알게 되는 법이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내 글의 가치를 발견해준 다정하고 지적인 사내. 한도연 씨, 나 사실 철수가 세상을 떠난 뒤로 그 누구와도 가까워진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로는
그의 손길이 조금 더 단단히 감싸주었다. 말자씨,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너무도 단순하지만 귀한 선물 같은 말이었다. 그가 문 앞에서 가볍게 입맞춤했을 때 낯설면서도 오래된 내 모습을 되찾은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달라진 게 있어요. 통화할 수 있을까요? 3주 전에 대립 이후 처음 오는 이준석의 연락이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하듯 요구했을 텐데 이번엔 해도 될까요? 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다. 오늘 오후면 괜찮다. 정확히 2시 전화가 울렸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낮고 겸손했다. 통화 받아줘서 고마워요. 무슨 일이야, 준서가.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정유리가 떠났어요. 지난주에 집을 나갔습니다. 나는 의자에 털썩 앉았다. 뭐라고? 돈 문제로 고생은 못한다고 하더군요. 이젠 더는 감당 못하겠대요. 아이러니였다. 내 죽음을 원하던 여자가 결국 생활고 앞에서 등을 돌리다니. 안 됐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 집도 다음 주면 경매에 넘어간다고 했다. 작은 전세집을 구했지만 예전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또다시 돈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다. 엄마, 사실 상담을 받고 있어요. 엄마가 떠난 뒤로요. 내가 어떻게 엄마를 대했는지 정유리와의 관계까지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엄마가 계산해 보여준 그 돈 3억 9,700만 원 난 한 번도 합산해 본 적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용서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야 알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합니다. 그 단순하고도 진실된 사과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준서가. 우리는 1시간 가까이 통화했다. 돈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모자 사이로 다시 조금씩 길을 찾는 시간이었다. 전화를 끊기 전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언젠가 엄마 보러 가도 될까요? 그래, 시간이 좀 지나면 우선은 계속 얘기부터 하자. 6개월 뒤 나는 포항 시립도서관 강연실에 서 있었다. 작은 단상 앞 의자들이 채워지고 옆 탁자에는 내 이름이 적힌 얇은 책자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다시 시작하는 아침이라는 제목의 수필집이었다. 첫 수필이 신문에 실린 뒤 몇 편이 더 이어졌고 결국 지방 출판사에서 묶어내주었다. 노가영은 서점 손님들을 데리고 와주었고 박미정은 해바라기를 안고 찾아왔다. 뒤쪽에는 한도연이 서 있었고 그의 자랑스러운 눈빛이 내게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막 시작하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이준석이 들어왔다. 예전보다 수척해졌지만 단정한 셔츠 차림에 소박한 미소를 지었다. 몇 달 동안 우리는 전화와 편지로 조금씩 마음을 이어왔다. 그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이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교재를 시작했다고 했다. 정유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나는 단상에 서서 모인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새로 얻은 친구들, 다시 이어진 가족, 그리고 매일 내게 기쁨을 주는 한도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여기 서서 글을 읽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나는 내 목소리를 잃은 여자였죠. 하지만 이제 다시 찾았습니다. 이 글들은 그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를 깎아내리는 관계에는 그만이라고, 우리를 키워주는 인연에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나는 눈길을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준석은 잔잔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나를 당연하게 여겼던 오만한 사내가 아니라 한때 내가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아들의 흔적을 보았다. 이 글들은 결국 가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매겨지는 가치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존재 자체로서 우리가 지닌 고유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낭독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과를 나누며 어울리던 중 이준석이 내 책을 들고 다가왔다. 엄마, 사인해 줄래요? 나는 표지를 넘겨 펜을 들었다. 뭐라고 써줄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준석에게 나를 떠나보내줘서 내가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고. 고맙다. 라고 써주세요. 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어렵게 얻은 성찰이 담겨 있었다. 엄마, 정말 멋진 작가예요. 자랑스러워요. 그 순간 한도연이 내 옆에 와서 자연스럽게 등을 감싸주었다. 당신이 준석 씨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준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은 얘기는 아니었겠죠. 아니에요. 한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은 늘 큰 사랑으로 아들을 이야기하시더군요. 잠시 뒤 우리는 셋이 함께 근처 한식집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국과 밥을 앞에 두고 내 아들과 내 목소리를 되찾도록 도와준 남자가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갔다. 탁자 위에는 내 책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내가 걸어온 변화의 물증이었다. 69. 나는 단순히 독립만이 아니라 기쁨을 얻었다. 경계만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을 찾았다. 목소리만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청중을 만났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말자의 진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